엄마, 단톡방 말인데요. 그래, 서연이가 왜 나간 거니? 실수 아니었어? 서연이가 좀 그런데 민감해요. 계속 울리니까 불편해한대요. 초대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일이라고. 엄마,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연이한테 직접은 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윤금자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자식들을 낳고 기르며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오붓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래도 아들 둘, 딸 하나 고루 낳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까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겪다가 지금은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들 겪은 고부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애매하긴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문제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시받는 느낌이고 내 의도가 어찌했던 상대방은 저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을 때 그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가세요. 저도 지금에서야 마음을 놓고 살게 되었지만 정말이지 그때는 내가 죄인 같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부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다잡은 이유, 그리고 자식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은 공감과 따뜻한 조언 몇 마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그날도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생각나기도 하고 가까이 사니 필요한 건 없을까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에 종종 안부 연락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고 몇 분 뒤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건넨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 서연이 이런 거 좀 힘들어해요. 앞으로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그 이런 거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괜히 더 불편할까봐 그냥 끊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할 일이 있으면 머뭇거린 게. 어머님 바빠서요.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근데 그 있다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는 10초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이해가 되세요. 여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게 끝이었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지난 대화를 곱씹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은 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을까 싶었죠. 가끔은 반찬이라도 해다 주려고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극구 사양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언제는 받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불편할 수도 있나? 딸처럼 대해달라며 손잡던 첫 인사가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서운했고 다음엔 그냥 제 탓인가 싶었고 나중엔 이제는 며느리랑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설 연휴 며칠 전이었어요. 선물 준비하다가 그 집에도 뭐라도 보내야겠다 싶어 택배를 보냈죠. 그래도 예의는 예의니까요. 보내고 나서 혹시 도착했나 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딱 한 줄이었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점이 하나 없었고 이모티콘도 없었고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더 차가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문장이 제게는 확실한 의도 같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택배를 보낼 때도 망설였어요. 보내야 하나, 안 보내면 또 무리할까봐 걱정이고 보내면 또 그 한 줄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큰며느리 지민이는 명절 며칠 전부터 전을 부쳐왔다. 갈비찜은 자기가 하겠다 먼저 말하거든요.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하트는 기본이고 아이 사진도 하나씩 덧붙여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챙겨주는 사람의 마음에 적어도 기분 좋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도라지로 무침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메시지 하나에도 웃음이 났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죠. 설날 당일 집에서 작은 상 하나 차려뒀어요. 혹시나 둘째 내외가 들르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안 왔어요. 오기로 했다는 말도 안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저녁쯤 돼서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설엔 처가댁만 다녀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일정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네.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말했지만 안 괜찮았어요. 그 집이랑은 명절 음식 나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같은 도시인데 우리 집은 안 거치고 저쪽만 간 거예요. 그날 밤 휴대폰에 저장된 둘째 며느리 번호를 들여다봤어요. 이 번호를 눌러서 통화 연결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대신 읽음도 없이 사라진 메시지만 여러 개 남아있더라고요. 며칠 뒤엔 또 진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 단톡방 초대하지 마세요. 자꾸 올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단톡방에서 사진 공유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나? 엄마는 몰라도 서연이는 그런 거에 예민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참가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허락 없이 말 걸 수 없는 그런 거요. 어느 날 큰며느리 지민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는 왜 단톡방에서 나갔대요? 몰라. 나도 몰라. 아마 나 때문에 그랬겠지. 자책도 했고 짐작도 했고 서운함은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진우는 중간에서 그저 요즘 세대는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럴수록 저 혼자 점점 더 작아졌어요. 전화를 안 하는 게 예의 같고 문자를 보내도 보냈다는 표시만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가족인데 용건 없으면 연락하면 안 되는 사이라는 게 참 낯설었어요. 정말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래서 언젠가 진우에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왜 나랑 통화하기 싫어하는 거 같니? 그냥 엄마랑 대화하면 지연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다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어요. 나는 대체 얼마나 힘들게 한 걸까? 며느리 입장에서 난 시어머니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둘째 며느리 번호를 휴대폰 첫 화면에서 옮겼어요. 즐겨찾기 목록에서도 뺐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선을 지켜야지. 그 선은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기, 용건은 아들 통해서 하기, 감정은 기대하지 않기. 이제야 조금 평온했어요. 서글프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만든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그날은 주방에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진우가 신혼집으로 이사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신혼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집들이를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딱히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대신 진우에게 물었죠. 진우야, 이사한 집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되겠니? 아, 엄마, 그게 이번 주말에 지인들만 몇 명 초대해서 간단히 하려고요. 순간 어깨가 움찔했어요. 지인들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늘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진우가 이어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번거로우실까 봐요. 아직 정리도 다 안 됐고? 그 말은 이상했어요. 정리가 안 됐다면서 지인들은 오게 한다니. 저는 번거로움 같은 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둘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있어서 동그랑땡을 만들까 하다가 말았어요. 혹시나 집들이에 들고 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괜히 부담 줄까봐?
사실 집에 뭘 가져간다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먹는 거 하나, 그릇 하나, 심지어 반찬통 하나까지도. 둘째 며느리에게는 모든 게 불청객처럼 느껴질까 봐요. 며칠 뒤, 큰 며느리 지민이가 다녀갔어요. 어머님, 서방님의 집 보셨어요? 인스타에 올린 거 보니까 예쁘던데요. 그래? 난 아직 못 가봤어. 지인들만 초대했다더라. 어머, 아, 그랬구나. 그 어머 소리에 담긴 의미가 참 많았어요. 지민이는 저보다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좀 그런가 봐요. 형식 안 따지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유행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편하게 지낸다는 말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지만 괜히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혹시나 갑자기 오라고 할까 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밤이 되도록 연락은 없었고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테이블에 와인이 놓여 있고 조명이 따뜻했고 친구들끼리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그들은 하나같이 밝았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빠졌다는 사실이 누군가 일부러 뺀 듯한 그 자리가요. 그날 밤 큰 며느리한테서 톡이 왔어요. 어머님, 동서가 그러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괜히 속상하네요. 괜찮아. 애들이 편하려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우리 집 구경 한번 오세요. 그 한마디가 어렵나 싶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둘째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집들이에 관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오해? 원래 그냥 친구들 몇 명만 오기로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말하는 걸 서연이가 몰랐나 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알았든 몰랐든 결국 난 초대받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간섭한 적도 없고 며느리 입에서 싫다는 말이 나온 적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식 끝나고도 연락이 먼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바라는 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명절 인사, 가끔 안부, 손주 생기면 한 번쯤 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안 되는 건가 싶었죠.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며느리를 닮은 여자를 봤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반갑고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괜히 민망했어요. 내가 참 웃기다. 누굴 닮았다고 마음이 이리 흔들리나? 그날 밤은 유독 외로웠어요. 둘째 아들도 연락이 없었고 그렇다고 대뜸 둘째 며느리한테 연락할 수는 없었고 큰 며느리는 애들 때문에 바쁠 테고 그래서 그날 저녁엔 반찬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어느덧 봄이 다가왔어요. 서연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는 짧았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우야, 나중에 혹시 아이 낳으면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편한 대로 하라는 거지. 그 말에 진심을 진우는 모를 거예요. 어쩌면 알면서 모른 척 할지도 몰라요. 그 집의 집들이는 제겐 문을 열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어요.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아니 누구는 빼고 초대한 자리였어요. 그 뒤로 저는 진우 집 앞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가까운 거리였지만 괜히 마주칠까 봐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라는 말이 나올까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족보다는 방문객처럼 생각한다는 걸요.
설이 끝나고 나면 저는 늘 냉장고를 한참 들여다보게 돼요. 어떤 반찬을 나눌까? 어떤 과일이 좋을까? 그런 걸 생각하느라요. 그게 습관이 됐고 또 그게 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큰아들 명순애 그리고 둘째 진훈애까지. 각 집마다 취향에 맞게 반찬을 따로 담았어요. 둘째네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멸치볶음은 고추 없이 만들고 나물은 간을 연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장하고 손글씨로 이름 써 붙이고 택배 상자에 하나하나 넣었어요. 이걸로 서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데 서연에게서 온 답장은 그날 밤에 도착했어요. 잘 받았습니다. 점 하나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받자마자 고개가 떨궈졌어요. 그래도 받은 건 받았구나 싶어서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이 헛헛했어요. 며칠 뒤 큰며느리 지민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이 멸치볶음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하셨어요? 어머, 지민아, 그냥 오래 볶았지 뭐. 진짜요? 어머님, 다음에 꼭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전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웃으며 통화했지만 머릿속은 둘째 며느리의 문자 한 줄이 자꾸 떠올랐어요. 같은 반찬을 보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명절에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보낼까 말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간단하게 특산물만 보냈어요. 배랑곶감 그리고 손편지 하나.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안 도착했나 싶어 조심스레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진우야, 이번에 보낸 거는 도착했니? 엄마, 서연이가 잘 받았다고 했어요. 감사하대요. 그랬구나. 근데 왜 나는 그 말을 못 듣는 걸까요? 감사하다는 말도 직접 듣지 못하고 다 진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게 당연한 걸까요? 며칠 뒤 서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어머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감사합니다까지 들어간 거니까 전보다 나은 걸까 생각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아팠어요. 그런데요, 큰며느리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곶감을 이쁘게 접시에 담고 아이들이 먹는 모습까지. 어머님, 곶감 진짜 달아요. 애들도 잘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 톡 하나에 마음이 확 놓였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걸 원한 거였거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서연네 집에 보낸 택배는 배달 완료 문자가 떴는데도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죠? 마치 누가 시켜서 억지로 보낸 것처럼요. 점점 더 저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받았다는 말이 진심일까? 감사합니다가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일까? 그렇다고 보내지 않자니 또 서운해할까봐 걱정이고, 보내자니 마음만 더 헛헛했어요. 그리고 그해 추석, 진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서연이한테 직접 선물 보낸 거 불편하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항상 너를 통해서만 말을 해야 하니? 나랑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아서. 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서연이가 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내가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우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러자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표현하려 하면 민폐가 되고 침묵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명절에 큰 애들 내외만 챙기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며느리 지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서방님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몰라, 내가 뭐 알겠니? 요즘은 별로 연락도 안 하니까. 아이고, 그런가요? 그런 말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아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 말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 집에 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문자 한 줄에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이 관계의 현실이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큰며느리 지민이랑 가족끼리 단풍 여행을 다녀왔죠. 딸 지연이까지 같이 해서 오랜만에 웃음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둘째네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요. 여행 다녀온 뒤 큰며느리 지민이가 단톡방을 만들자고 했어요. 어머님, 사진 너무 예뻐요. 단톡방 만들어서 다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진을 나누기로 했어요. 지민이가 만든 단톡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고 딸 지연이랑 큰아들까지 다 초대됐어요. 당연히 둘째 내외도 초대했죠. 사진은 하나 둘 올라왔고 지민이는 댓글도 달고 하트를 날렸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서연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서연이가 왜 나갔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톡 하다가 버튼 잘못 눌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거니 싶었어요. 어머, 다시 초대해 볼게요. 지민이가 다시 초대했고 잠시 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또 몇 분 뒤에 다시 나갔다는 문구가 떴어요. 이번엔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이튿날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단톡방 말인데요. 그래, 서연이가 왜 나간 거니? 실수 아니었어? 서연이가 좀 그런데 민감해요. 계속 울리니까 불편해한대요. 초대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일이라고? 엄마,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연이한테 직접은 좀. 그 말에 전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단톡방조차 허락받아야 할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단톡방은 사실상 멈춰버렸어요. 큰며느리 지민이도 조심스러워졌는지 사진을 안 올리게 됐고 딸 지연이만 가끔 안부 글을 남겼어요. 그 단톡방이 우리 가족이라기보다는 누가 눈치 볼까봐 조용히 있어야 하는 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는데 단풍잎을 들고 웃고 있는 제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어요. 같이 나눈다고 해서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목에 걸려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진 하나, 문자 하나 공유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스트레스라는 게 참 낯설었어요. 며칠 후 큰 며느리 지민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괜한 짓 한 거였을까요? 그 단톡방이요. 아니야, 너는 잘했어. 나도 좋아서 만든 건데 둘째 며느리한텐 좀 달랐나 봐. 그냥 사진만 보고도 기분 좋아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할 수 있나 싶어요. 나도 그래. 근데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둘째 며느리의 존재를 휴대폰 속에서만 느끼게 됐어요. 가족끼리의 대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단 한 번도 단톡방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등장할 수조차 없었죠. 초대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게 둘째 아들의 부탁이었고 며느리가 편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가족끼리 사진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저 같이 웃었던 기억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인가 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진우네랑은 요즘 어때? 잘 몰라. 연락도 거의 없어. 아이고,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요. 정작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반응은 내가 뭔가를 저지른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진우한테 톡 하나를 보냈어요. 진우야, 사진 하나 보내고 싶었는데 그냥 안 보낼게. 혹시 며느리가 불편할까 봐. 그 톡에 진우는 답장을 안 했어요. 읽음 표시만 남겨졌고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진을 아예 안 찍게 됐어요. 찍는다고 해도 누구한테 보낼 수 없으니까요. 추억을 나누는 일이 누군가에겐 민폐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 단톡방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거의 멈춰버린 그 방에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젠 그 이름조차 부담스러워 보여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식사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왔죠. 집에 도착하니 시간이 밤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둘째 아들 진우였어요. 큰아들이랑 딸은 멀리 살고 가장 가까이 사는 건 진우니까요. 진우야, 제발 받아라. 몇 번을 눌러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진우랑 같이 있니? 전화가 안 돼서. 네, 같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 가려고 해. 아, 그이 바꿔드릴게요. 한참 뒤 진우가 받았어요. 엄마,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어. 구급차 기다리는 중이야. 그제야 진우의 말투가 조금 바뀌었어요. 쓰러지셨다고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막 병원 가려고 한다. 그냥 알려만 두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어쩌면 진우가 곧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 말로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졌고 머리를 부딪힌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심각하진 않대요. 의식도 곧 돌아올 거라고 했고요. 그 소리에 겨우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이런 상황에도 제 옆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요. 조금 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수야, 아버지 쓰러지셨다. 병원 와줄 수 있겠니? 명수는 바로 알겠다고 했고 딸 지연이도 곧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 진우가 병실로 왔어요. 며느리는 같이 오지 않았고 혼자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인사했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렸어요. 급한 일인지 아닌지는 전화 받기 전에 알 수 없는 건데. 그래, 됐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셔. 그 말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 설명이었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도 걱정 많이 했어요. 대신 전해달래요. 그럼 직접 했으면 되잖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간다는데 그게 별일 아니야? 급한 일인 줄 몰랐다고?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많이 아프던 안 아프던 그 상황에 전화를 한 거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어디서 그따위 태도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니? 엄마, 그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 흔들렸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참아왔어요. 단톡방에서도 선물에도 집들이에도.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조차 나중에나 알아도 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며칠 뒤 퇴원할 즈음 큰 며느리 지민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 안을 왔어요.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지. 저도 와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별일 아니었으니까. 명수한테도 너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네 시아버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서방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참 서운하시겠어요? 지민아, 그냥 가족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세상이래. 나도 배워가는 중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은 쿡쿡 쑤셨어요. 가족한테 거리감 배우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게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진우한테도 연락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더더욱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박해도요. 그 아이들은 제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는 얘들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뒤였어요. 남편은 많이 회복됐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문제였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우리 가족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더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화면에 딱 보였어요. 이름 옆에 있는 하얀 아이콘이 괜히 눈에 밟혔어요. 그 애한테 전화를 걸 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는 진우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손가락을 눌러 연락처 삭제를 탭했어요. 한 번 더 묻는 창이 떴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고 그냥 바로 눌렀어요. 삭제한 순간 마음이 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을 덜 들여다보게 됐어요. 카톡도 문자도 전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진우에게도 꼭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이제 그 집안과의 대화는 아들 한 사람만을 거쳐야 하는 게 확정된 셈이었어요. 며칠 뒤 딸 지연이랑 통화를 했어요. 엄마, 진우네 이번 주에 애기 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한텐 말 안 하더라. 에이, 엄마한텐 초대할 줄 알았는데? 이젠 기대 안 해. 가고 싶지도 않고.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다는 걸 요즘 들어 자꾸 배우게 되니까요. 그 다음 날 진우에게 문자 하나 보냈어요. 돌잔치 잘 하렴. 며느리한테도 애기 건강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답장은 하루 지나서 왔어요. 네, 엄마 감사합니다. 서연이도 감사하대요. 그 문자에도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도 전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젠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생각했어요. 이 집과 나는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둬야 편해지는 사이라는 걸요. 며칠 뒤 마트에서 둘째 며느리와 비슷한 뒷모습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섰어요. 이젠 괜히 인사해도 안 반가울 사람이지.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결혼 초 며느리가 제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줬던 기억이요. 그땐 그 애도 애썼던 거겠죠. 근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이젠 모르겠어요. 그날 밤 큰 며느리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괜찮아. 이제는 서운한 것도 귀찮다. 동서가 좀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지민아,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서연인 그 방식이 편한 거겠지. 그래도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해. 안 그러면 나만 상하잖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말 속엔 체념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념한 거였어요. 그 다음 명절, 전통처럼 준비했던 선물도 안 보냈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명절이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조용해서 좋았어요. 이게 평화라면 그냥 이렇게 살자. 그 뒤로
저는 사람들한테 진훈의 얘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됐어요.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내나 보지라고만 했어요. 자세히 말하면 괜히 내가 안 좋은 사람 되는 느낌이라서요. 언젠가 작은 모임에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진짜 너무하대요. 연락도 안 하고.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속으로는 그 말 나한테 하는 거네 싶었지만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연락을 받을까? 오랜만에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을 끊다시피 한 지 거의 석 달이 넘었을 무렵이었죠.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병원 문제인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 인사부터 낯설었어요. 요즘은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도 한동안 못 들었던 터라 오히려 어색했어요. 그럭저럭 지내지 뭐. 무슨 일 있니? 아, 네. 사실 지우가 이번에 어린이집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 축하할 일이네. 네, 근데 오후 3시 반까지만 봐주는 데라서요. 저녁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워서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4시부터 7시까지만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턱 하고 걸렸어요. 이제 와서 다시 손주를 맡아달라고요? 그 수많은 침묵과 거리두기 끝에 이제는 돌봄 요청이요? 서연이는 괜찮대. 네, 서연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봐주시면 제일 좋겠다고.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믿을만하다 보니까요. 그 말에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맡아달라고요? 지우 엄마가 괜찮다니까 내가 괜찮아야 하는 건가? 그래도 지우가 너무 어리잖아. 엄마 아빠 기다리기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봐달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거리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우도 할머니 보면 좋아하고요. 그동안 그렇게 며느리 불편하다고 하더니 이젠 괜찮다는 거야? 지우가 날 언제 봤다고 좋아해. 니들 돌잔치에 나 초대도 안 해놓고 몇 번이나 봤다고 날 좋아하고 말고야. 아, 엄마, 그때는 좀 예민했을 때라 지우 일 때문에 다시 얘기 나온 거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 번 더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내 존재는 불편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는 카드인가 싶었어요. 그래, 며느리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해. 서연이도 괜찮다니까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직접 말하는 게 예의 아니니? 계속 네 뒤에 숨어서 그렇게 지낼 거야? 계속 나한테 실망감만 안겨주는구나. 그때 내가 농담으로 한 말 같았어? 그 말에 진우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작게 말했어요. 그게 서연이는 직접 전화하는 걸 아직 어려워해서요. 그래, 그러니까 지우는 나한테 맡기고 연락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구나. 그게 무슨 뭐 같은 경우야? 니들 마음대로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봐? 그냥 하루아침에 들이닥쳐서 지우놓고 가버리지? 어? 엄마가 뭐라고 안 하니까 만만해 보이니? 이것들이 아주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지? 그 말은 결국 뱉고 말았어요. 진우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도 이제 애 키우느라 힘들고. 나도 사람이다, 진우야. 나는 안 힘드니? 나이도 있고 너희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사이도 좋지 않은 며느리 부탁 들어줘라 이거냐? 내 손주라 예쁘긴 하다만 그게 당연히 봐줘야 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알겠니?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그냥 비참했어요.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괜찮다는 며느리 말이 참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큰 며느리 지민이가 다녀갔어요. 어머님, 지우 어린이집 들어간다면서요? 서방님한테 들었어요. 그래, 지우 잘 크더라. 지민아, 나는 그냥 필요할 땐 가족이고 불편하면 남인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 말 너무 공감돼요. 저라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손주라니까 쉽게 거절도 못하겠고. 하지만 어머님 마음이 먼저예요. 애정은 쌓여야 생기는 거니까요. 그날 밤은 뒤척이다가 잠이 안 왔어요. 휴대폰을 다시 켰는데
아직도 둘째 며느리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괜히 한 번 더 상처가 났어요. 며칠 뒤 서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그래, 무슨 일이니? 네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지우 돌봐주는 거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그 목소리는 낯설고 또 차가웠어요. 부탁하려고 걸어온 전화였고 그 이외의 의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진우랑 하렴. 난 지우 할머니긴 해도 너희 편한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잖니? 뭘 믿고 나한테 지우를 맡겨?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정적 끝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상하리만큼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냥 고요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고여있던 말들을 드디어 꺼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좀 놀랐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고. 놀랄 일인가? 난 그동안 놀란 척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너희가 한 거에 비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러니?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락하지 말라며? 이제는 아이까지 맡아달라고 하니 내가 혼란스럽다? 진우야. 엄마, 지우가 아직 어려서 서연이도 일하느라 많이 지쳐있고. 지쳐있으면 그때처럼 그런 거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지. 왜 이젠 괜찮다고 하니?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져줘야 해. 왜 내가 그래야 하니? 너희들은 당연한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연락 한 통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싫어해?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처가댁은 잘 쏘다니면서 나는 없는 사람 만들고 그게 할 짓이야? 그건 그땐 미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늦게 들렸어요. 이미 상처난 마음 위에 덧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로였어요. 진우야,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너를 통해서만 말할게. 그게 너희 방식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애를 봐달라는 부탁 따위는 안 했으면 한다. 너희들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뭘 믿고 나한테 맡기려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진우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아직도 그 얘기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확실히 말해줬잖아.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들렸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진우와의 통화도 줄였어요. 딱 필요할 때만 그것도 문자로만 했어요. 그 방식이 편한 사람들에겐 그게 최선이니까요. 며칠 뒤 큰 며느리 지민이가 집에 들렀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면 미련 갖고 그래. 지우는 너무 예쁘게 컸어요. 그 애가 나중에 이 얘기를 알면 어떨까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겠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 지우가 나중에라도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따뜻했어요. 어딘가에선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지우 사진 하나가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아닌 진우가 올린 거였고 아이가 유치원 복장을 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밑에 아무 말 없이 하트 하나를 눌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진우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진 보셨죠? 지우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건 네가 한 얘기를 들은 거겠지? 난 아무 말 한 적 없으니까. 그래도 지우가 어릴 때 엄마랑 있었던 거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억은 남겠지? 근데 그 아이 엄마가 날 불편해했던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네. 그 말이 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지우를 싫어한 게 아니라 지우의 엄마가 나를 밀어낸 거였다는 걸. 그 아이가 알 수는 없겠지만 나는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몰랐어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드디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더 먹먹했어요. 이제 와서 그 말 들으려고 내가 그동안 기다렸을 것 같니? 그냥 창피하지 않게 앞으로도 너희 식대로 하렴.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용서라는 건 꼭 받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진우네와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서연에게서도 진우에게서도 더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기대도 실망도 없는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반찬을 담그고 택배 상자를 끼웠는데 올해는 장 보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게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구나 싶었어요. 큰며느리 지민이가 아이들이랑 다녀갔어요.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나고 고사리 손으로 선물도 건네줬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문득 진훈의 생각이 나긴 했어요. 어머님, 명절인데 서방님네는 연락 없었어요? 응, 없었어. 이젠 그런 거 기대 안 해. 그래도 너무하네요. 이젠 괜찮아. 그런 것도 다 지나가더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서운함을 넘어선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도 애정도 다 지치고 나면 고요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며칠 뒤 진우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지우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달랑 하나 그 사진을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참 예쁘긴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죄도 없고 그저 자라날 뿐이죠. 근데 그 사진에 달린 말이 또 없었어요. 이젠 거기에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던 해바라기 화분 사진을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며칠 뒤 딸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진우네는 왜 그래? 연락도 없고. 그 애들은 그게 편한가 봐. 나도 이젠 그런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가 뭐 그렇게까지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참는 것도 습관이야. 그래야 안 다치거든. 그 말하면서도 제 속이 조용했어요. 상처가 많으면 아물기도 전에 새 살이 돋잖아요. 이젠 그게 굳은 살처럼 남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 휴대폰을 꺼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날 기억이나 할까? 이젠 그런 생각도 사치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자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주려고 했고 너무 많이 바라봤어요. 이젠 나를 좀 덜 쓰고 살자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큰아들 내외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웃으며 인사하고 따뜻한 말들을 해주고 무심결에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이젠 손님 안 받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하진 않겠단 얘기야. 그 말을 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젠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닫은 문은 다시 열지 않을 거예요.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상처만 남기던 문을 이제는 닫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문을 닫은 사람이 됐어요. 그 안에서 조용히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여보, 이거 이번 달 생활비 통장이야. 근데 잔고가 너무 빨리 줄어들지 않아? 응, 그래? 어디 보자. 그러게. 이상하네. 이번 달에 뭐 큰돈 쓴 거 있었나? 우리 뭐 특별히 산 것도 없잖아. 장도 줄여서 받고 외식도 잘 안 했는데 이상해서 기록 좀 봤거든. 남편 태훈 씨는 통장을 넘겨받아 대충 들여다보더니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누나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뭐, 형님이? 그럼 내 허락도 없이 빼간 거야?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냥 잠깐 도와준 거잖아. 다음 달에 메꾸면 되지.
도와주는 건 좋은데 말은 하고 했어야지. 이 통장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이잖아. 지수 씨의 말에 남편은 어물쩍 넘기려는 듯이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이것만큼은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의 반응에 남편 태훈 씨는 말한 것에 있어서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수 씨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결혼할 때 남편 태훈 씨와 약속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재정은 각자 관리하되 생활비는 공동으로 하자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꼭 말하고 할게. 이번 건 그냥 급했대서. 형님이 그렇게 힘들어? 뭘 하시길래 지금 그렇게 어려우셔? 모르겠어.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게. 태훈 씨의 반응에 지수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태훈 씨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간에 두 팔 걷어 붙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장 문제는 항상 먼저 상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뭔가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꼬치꼬치 캐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아리만큼 신경이 쓰이는 게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형체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며칠 후 신우이 명자 씨로부터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간만에 명자 씨를 만나기 위해 잠시 명자 씨의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태훈 씨는 잠깐 슈퍼에 간다며 나가고 지수 씨는 혼자 신우이인 명자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래? 내일 손님 오기로 했거든. 네, 무슨 집이요? 너희 집 말이야. 거기 거실 바닥 먼지가 많더라. 내일 업체 사람들 오시니까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잖아. 지수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탈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형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집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말문을 잃은 지수 씨는 정신을 다듬은 후 명자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그 집 저랑 태훈 오빠가 산 집인데요. 어머, 얘가 진짜 몰랐던 거야? 그 집 명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너 몰랐어? 네? 명자 씨의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형님의 그 말 한마디에 지수 씨는 다리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지수 씨의 반응에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 뭐, 니네가 대출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맞는다 해서 내가 대신 해준 거잖아? 너도 나한테 고마운 건 좀 알아야지. 그때 남편 태훈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명자 씨는 태훈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 아내가 진명이도 모르고 살았대. 어쩜 좋아. 누나, 그 얘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뭐가 어때서 가족끼리 투명한 게 좋은 거지. 명자 씨의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지수 씨는 남편의 반응을 보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숨긴 거였구나. 이 두 가지 생각만이 지수 씨의 머릿속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지수 씨는 참았던 말을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 집이 형님 명이라는 거. 미안해. 그게 누나가 예전에 사업하다 망하면서 집도 잃고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우리가 집 살 형편 안 됐을 때 누나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 집을 형님 명의로 그냥 놔둔 거야? 당시엔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바꾸자고 했는데 누나가 계속 미루고. 지수 씨의 짜증스러운 말에 태훈 씨는 어물어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 씨의 반응을 본 지수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하루하루 정성 들여 청소하고 인테리어 하나하나 골랐던 그 순간들이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신혼집이었던 만큼 앞으로 쓸 신혼 가전들이며 꾸며놨던 집이었는데 이곳이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마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지수 씨는 잠든 남편 옆에서 몰래 등기부등본을 검색했습니다. 주소를 치고 온라인 열람 버튼을 누른 지수 씨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은 신우이 명자 씨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지수도 태운도 아닌 한명자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지수 씨는 진짜 이 결혼 생활이 무대 위 연극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지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 지금 나한테 아무 권리도 없는 거네. 그 사실을 안 뒤론 집안 구석구석이 마치 신우이 명자 씨의 눈길이라도 닿아 있는 것처럼 불편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과 형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 씨는 남편을 향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정 조절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일단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집,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나 오늘 오전 반차 쓸게.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어디 가는데?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 응, 알겠어. 점심은 챙겨 먹어. 지수 씨의 말에 태훈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지수 씨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말에 방문한 겁니다. 물론 지난 밤 휴대폰으로 확인하기는 했지만 뭔가 모자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던 지수 씨는 자신의 손으로 확인해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출력을 해줬고 지수 씨는 그걸 들고 커피숍에 앉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쓰인 이름, 한명자, 담보 설정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3천만 원짜리 대출. 심지어 등기일은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뭐야, 대출까지? 담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지수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고 손끝은 싸늘해졌습니다. 이 집, 이제 누군가의 채무에 엮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커튼을 달고 테이블 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봐. 당신도 똑바로 좀 봐. 이걸 어디서 봤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형님이 지금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 당신 알고 있었어? 나도 어제 알았어. 누나한테 뭐라 했는데 잠깐 썼다고 하더라. 당신한테 상의도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게 말이 돼? 누나가 좀 급했대. 근데 괜찮대. 이번 달 말에 다 갚는다고 했어. 눈을 피하며 변명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지수 씨는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갑갑함을 이기지 못한 지수 씨는 절친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신혼집 명의가 형님 이름이라고. 응, 근데 그걸 또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 나는 모르고 말이야. 이거는 남편도 문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미친 짓이야. 은정 씨는 날카롭지만 틀린 말을 하지 않았던 친구였기에 지수 씨는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주 주말, 지수 씨의 집에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형님이 연락도 없이 대놓고 찾아왔습니다. 지수야, 나 좀 볼까? 이번에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런데 너 적금 있지 않아? 적금이요? 그거 잠깐만 깨서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한 달 안에 갚을게. 너 좋은 직장 다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지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명자 씨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없고 애원도 없고 당연함만 있었습니다. 네가 가족이니까 나를 도와야 한다. 지수 씨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도덕적 압박이 가득한 표정. 그러나 지수 씨는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적금은 제가 결정합니다. 더 이상 제 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싸늘하게 굴어?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집 해준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그 집이요? 그건 형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 집을 담보로 돈 빌려 쓰셨죠? 명자 씨는 지수 씨의 말에 입술을 꽉 다물었고 그 뒤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싸늘한 침묵만이 흐르고 결국 명자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별나다니까. 어휴, 정 떨어진다 진짜. 명자 씨의 말이 지수 씨의 등에 딱 붙은 듯 잊히지 않았습니다. 정 떨어졌다고.
지수 씨가 생각하는 정은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고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그런 의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묻고 싶어. 이 상황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그게 편을 가를 문제야? 그럼 뭐야,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라고? 형님이 집 담보로 대출 잡아도, 내가 말도 없이 생활비로 빠져나간 거 봐도 다 그냥 참으라고? 지수야, 우리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해도 누나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보다 더해. 그날 밤 지수 씨는 적금 통장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자 씨의 요청을 문자로 남기고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명예관계, 생활비 기록 이 세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나쁜 예감이 틀리길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예감이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신우이 명자 씨의 적금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악착같이 저축해서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금 통장에 이체 이력이 있는 걸 통장을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체한 적 없는데. 뭐야 이거? 지수 씨는 어디로 이체된 건지 출금 내역을 살펴보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딱 2천만 원. 누가 봐도 인출 기록이 타이밍 좋게 3일 전 명자 씨가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지수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바로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은정아, 나 진짜 미치겠어.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뭐라고? 지수야, 너 무슨 해킹 당한 거 아냐? 누가 그렇게 크게 출금했대? 그게 형님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이야. 설마 형님이 그랬겠어? 형님은 비밀번호를 모를 거 아냐? 나랑 태훈이만 알아. 아니겠지? 지수 씨는 아닐 거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지 않을까?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빼간 거 아닐까? 이런 직감이 지수 씨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혹시 내 비상금 통장 본 적 있어? 비상금 아니 왜? 누가 2천만 원 인출했어.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했겠어? 뭐? 2천만 원이나? 잠깐만, 설마 지수야, 그거 혹시? 누나야? 그게 말야, 내가 잠깐 누나한테 통장 보여주긴 했어. 근데 그 돈까지 건드린 줄은 몰랐어.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돈을 넘겼다고.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지수 씨는 순간 화가 나서 태훈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건 절도야. 알았어?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통장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당신은 공범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누나가 그날 계속 울고불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태훈 씨는 지수 씨의 눈치를 보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 돈 언제 돌려준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 태훈 씨는 지수 씨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이 결혼의 구조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내 편이 없는 거구나. 그날 밤 지수 씨는 은정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정신이 너무 아득해서 내 편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공증이든 뭐든 받아놔야 해. 응, 나 내일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일단 이체 내역 증빙도 정리하고. 지수 씨는 다음 날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변호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아내 명의 통장에서 제3자가 출금한 사실, 남편의 동의와 공모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 가능합니다. 특히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이 개인 사치나 타인 부채 상환이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 태훈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누나가 오늘 돈 일부 보냈어. 500만 원 이건 받아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있어서 실망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말에 어이없음이 담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잉여 자금? 누나가 잠깐 쓸 수 있는 여윳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잠깐 빌려간 줄 알았어. 그럼 당신 적금에서 2천 뺏어줘봐, 내일. 지금 바로. 그건 좀. 태훈 씨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 돈은 소중하고 내 돈은 가족이 함부로 써도 된다. 그게 당신의 기준이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생활비 내역 계약서. 누가 얼마나 내고 각 통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지출은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남편에게 보여주자 태훈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걸 진짜 하자고.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난 이 계약서 없인 이제 못 살아. 지수야. 사인해, 지금. 태훈 씨는 그날이 지나가도록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태훈 씨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의 편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또 한 장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신우이 명자. 그 안엔 또 다른 이름의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지수 씨는 그 2천만 원은 내 돈만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편 봉투를 여는데 그렇게 손이 떨릴 줄 몰랐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명자, 신우이 이름 3글자였고 안에는 통장 사본과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돈은 언젠가 갚을 거야. 너무 정색하지 마.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하고 살자. 그 말에 뒷골이 땡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장엔 내 2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잔고는 고작 12만 원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지수 씨의 돈을 이미 다 썼고 이제 와서 이해의 한마디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명예 돌려치기. 그 집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내 이름으로 뭔가 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명자 씨의 행동을 보면 마치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까지 가자 갑자기 등골을 스치는 불안감에 소름이 쫙 돋은 지수 씨는 다음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구청과 대출정보조회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통합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뜬 걸 본 순간 지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바로 지수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3장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한도 1,500만 원짜리로 지수 씨는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저 이 카드 제가 발급 신청한 기록 없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최근 6개월 내에 비대면 본인 인증으로 발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주소와 휴대폰 인증 내역도 일치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재된 주소도 휴대폰도 남편 명이었습니다. 지수 씨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족 내부에서 한 짓이잖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젠 회피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태훈 씨, 당신 내 주민번호 어디다 쓴 적 있어? 응? 아니, 왜? 그럼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 3장이 내 명의로 발급돼서 사용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걸 내가 물어야지. 당신 집에서 내 서류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누나가 그걸 썼어? 혹시가 아니라 확실한 거야. 주소, 인증번호, 심지어 우리 혼인신고용 서류에서 내 인감증명까지 썼더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인감증명서는 내 서랍에 있는 걸. 서랍, 거기 누구나 열 수 있었잖아. 열쇠도 없었고.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그 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지수 씨는 갑갑함을 이기지 못하고 은정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명의도용 피해자야. 이건 남편이 책임질 일도 포함돼.
나도 알아. 근데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전체가 뒤집힐 거야. 지금 그런 거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야. 너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어. 이러다 진짜 명예 다 털리고 신용 망가져. 그 말이 귀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이 결혼이고 뭐고 내 인생이 먼저였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지수 씨는 신우이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수 씨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어머, 무슨 일이야? 적금 얘기 다시 생각해봤어? 적금이요? 아니요. 제 명의로 된 카드 3장, 대출 신청 내역, 그리고 인감증명서 유출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무슨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이 모든 게 형님이랑 무관하다면 경찰서 같이 가서 진술하죠. CCTV도 있고 인증 IP 기록도 있고. 그 순간 명자 씨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화려하던 말투가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냥 잠깐 너희 신혼집 관리비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 지금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변명하실수록 더 녹음될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 경찰서 민원실에서 뵐게요. 통화를 끊자마자 남편 태훈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 당신도 피해자일 순 있어. 근데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거 잊지 마. 지수야, 우리 그 정도까지는. 이미 넘었어. 그 정도. 당신이 내 편 아니면 나는 법한테라도 보호받을 거야. 그날 밤 지수 씨는 밤잠을 쉬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을 때 현관 앞에 누가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익명의 봉투, 수신인은 지수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엔 신우이 명자 씨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이 적힌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작은 메모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진실, 이제 알 때도 됐죠. 누군가 지수 씨 현관 앞에 놓고 간 그 봉투 안에는 신우이 명자 씨의 대출 사기 전과 이력, 과거 명의도용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무언가의 익명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겁니다. 지수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낯선 글씨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친한 형이었던 기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희 집 원래 태훈이 명예 아니었냐? 그때 대출도 같이 알아봤잖아. 그날 밤 지수 씨는 기호 씨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기호 씨는 갑자기 연락한 지수 씨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응, 나 기억나. 너희 결혼 초에 그 집 계약하려고 너랑 태훈이 둘이 엄청 알아봤었잖아. 그거 원래 태훈이 명의로 진행됐었지. 근데 왜 지금 집 명의는 형님 명의로 돼 있죠? 그게 그때 명자 누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 돈 자기가 보태줄 테니 명의만 자기 걸로 하자고. 태훈이도 그때 많이 흔들렸던 걸로 알아. 기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수야,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명자 누나.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식으로 명예 갈아타게 하고 대출 받았다가 고소당한 적 있어? 그게 신우이 명자 씨의 과거 전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씨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수 씨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 신청, 신혼집도 담보 설정. 지수 씨는 그저 적당히 순진한 타깃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태훈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기호 씨랑 통화했어. 당신 집 원래 당신 명의였던 거 맞지? 그게 지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나가 그때 돈을 보태준다고 해서. 대신 명의는 자기 걸로 하자고 했고? 응. 남편은 지수 씨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태훈 씨를 보았지만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어이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말해봐. 당신은 언제까지 형님한테 끌려다닐 거야? 지수야, 누나가 예전에 내가 사업 망하면서 다 날렸을 때 내가 그때 많이 미안했어. 내가 보증만 안 섰어도 그 일이 없었을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죄라도 하듯이 내 인생까지 형님한테 퍼주는 거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지수 씨의 삶과 신뢰는 남편의 죄책감에 눌려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지수 씨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 상담이 아니라
재산 분리 청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자 씨와 관련된 금전 이동, 명예 도용 서류들, 계좌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훈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야. 재산 분리와 동시에 당신이 더 이상 내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지수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건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야. 당신은 누굴 지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날 먼저 지킬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3일쯤 지났을까 늦은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사인할게. 재산 분리도 좋고 뭐든 하자. 다 받아줄게. 지금 진심이야? 그래, 근데 한 가지만 들어줘. 한 번만, 기회만 한 번만 줘. 누나랑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할게. 태훈 씨 입에서 나온 말에 지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근데 그 책임은 당신한테서 시작된 거니까 당신 손으로 끝내. 다음 날 남편은 명자 씨에게 모든 금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자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태훈이까지 흔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건 흔드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잃은 것들을. 그래서 너 진짜 경찰에 신고한 거야? 진짜 그렇게까지 했어? 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사과라도 받을 기회를 드린 거였어요. 됐다.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수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고 접수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발급 요청서, 인감증명 사본 유출 내역까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명자 스스로 남긴 문자 메시지. 그 돈은 어차피 태훈이 보증으로 망하게 한 거니까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이 모든 게 있었기에 명자 씨의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설이던 게 명자 씨의 문자 한 통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한 명자 씨 건은 서서히 수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태훈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 변명도 해명도 없이 퇴근하고 들어와선 밥 한 숟갈 뜨고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 씨의 친한 형인 기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그냥 이거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괜히 모른 척 했더니 찜찜해서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아직도 누나 명의 통장 쓰고 있어. 그 통장으로 생활비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요? 생활비 통장에서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얼마 전 명자 누나가 내게 은근슬쩍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아직 태훈이도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활비 계좌. 이미 재정 분리 신청하고 카드를 막아뒀는데도 지수 씨는 곧장 인터넷 뱅킹에 들어갔어요. 공동명의 계좌는 정리했지만 자동이체 항목이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빠져나가고 있었네. 이건 진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누나한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태훈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누나 통장 쓰고 있어? 그 말에 태훈 씨는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 둘러대. 내가 다 확인했어. 지난달부터 50씩 나가고 있더라. 자동이체로. 통장 정리하자고 말한 게 언제인데. 남편은 지수 씨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손끝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사는 동안 도대체 몇 개의 얼굴로 살아온 거야? 지수야, 그게 진짜 미안해. 근데 누나가 아직도 갚아야 할 게 많다고 해서. 그건 형님 인생이야. 당신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은 더더욱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그 순간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가 예전에 내가 보증 잘못 선 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당신은 죄책감을 나한테 나눠줘? 나한테도 책임지게 해? 그날 밤 지수 씨는 고민한 끝에 각서 한 장을 꺼내놨습니다. 공증받을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한 문서.
생활비 불법 사용 및 명예 도용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서. 사인해. 이건 우리 둘 사이 약속이 아니라 법 앞에 세울 증거야. 지수야, 우리 그렇게까지 가야 해? 그래야 당신이 정신 차리니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지수 씨는 그걸 사진으로 찍고 복사본을 따로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가족은 누나가 아니라 나야. 그게 싫으면 각자 길 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술을 마신 듯 테이블엔 빈 캔이 몇 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더 이상 태훈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이 확정됐고 피해자 진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지수 씨는 출석 의사를 밝히고 해당 서류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2시 경찰서.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당신은 선택해. 그 문자를 본 남편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누나가 준 서류 있어. 거기 네가 원하던 것도 있을 거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명예 이전 각서,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상환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명자 씨 본인이 손글씨로 쓴 채무 인정서까지. 이걸 왜 이제야? 미안해. 나도 이제야 눈 떴어. 이게 가족이 아니란 걸.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 씨는 정말로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명자가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내민 서류 봉투는 확실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채무인정서, 명예 이전 동의서, 자녀 대출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으니 말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하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3일도 안 가서 깨졌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 고객님의 예금 통장 잔액이 10,000원 이하입니다. 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통장은 지수 씨가 이번 사건 정리 후에 따로 관리하기 시작한 생활비 전용 계좌였습니다. 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내역을 확인한 지수 씨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출금 내역, 일자, 어제 오후 3시 42분, 금액 198만 원, 방법 무통장 인출. 무통장 인출? 이건 누군가 지수 씨의 인적사항을 갖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떠오른 얼굴은 단 하나, 남편 태훈 씨였습니다. 최근 주소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지수 씨는 태훈 씨 앞에 앉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무통장 인출한 내 돈이지? 그게 누나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해줘야 할 게 있어서. 정리? 어떤 정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 손 떼는 게 정리야? 지수야,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끝날 줄 알았어. 지수 씨는 그 순간 그 모든 서류가 함정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자 씨가 준 서류는 미끼였고 지수 씨의 남편은 그걸 들고 지수 씨의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돈을 빼낸 거였습니다. 당신한테 신뢰란 뭔지 진짜 묻고 싶다. 지수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한심하단 거 알아. 근데 누나가 울면서 매달리는 걸 어떻게 해? 또 울었어? 또? 몇 년을 우는 거야, 그 누나는? 그렇게 한 번 울면 당신은 모든 걸 다 내줘야 돼? 남편은 그제야 테이블 아래로 주저앉더니 지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릴게. 지수야, 부탁이야.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우리 부부의 모든 금융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계좌 해지, 자동이체 중단, 신용카드 분리, 보증 해제 요청. 그걸 전부 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내 인감증명서 발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현관문 앞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태훈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변호사 통해 작성한 서약서야. 내 인적사항 사용 금지, 금전 접근 불가, 향후 손해 발생 시 즉시 위자료 청구 가능 문건이야. 지수야,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해. 그래야 멈추니까 당신도, 형님도. 그날 저녁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당신 없이 살 자신이 없어.
그 말 2천만 원 나가기 전에 했으면 믿었을지도 모르겠네. 지수 씨는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는 태훈 씨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심한 일은 없겠지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명자 씨가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대폰 꺼지고 집엔 짐도 비워져 있었고 소문으론 이미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설마 진짜 그냥 도망간 걸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도와준 게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지.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태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 그 집 다시 내 명의로 바꿨어. 그 서류 진짜였어. 누나 떠나기 전에 등기 이전했어.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창유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남의 서류 한 장에 울고 또 다른 서류 한 장에 일어섭니다. 지수 씨가 그토록 절망했던 그날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법원 등기국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고 수신인은 지수 씨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뜯었는데 거기엔 예상하지 못했던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통보서. 신청인 한태훈, 소유자 문지수. 대상 부동산 서울시 땡땡구 땡땡로 12 땡땡 아파트 101동 1002호. 내 이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 태훈 씨가 신혼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이전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태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심이야? 응, 누나 사라지고 내 안에 뭔가 무너졌어. 그제야 알았어. 그 집이 아니라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었단 걸. 그걸 이제야?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랬어.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등기소 뛴 게 최소한의 사과였어.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말에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서류의 무게를 이제 지수 씨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명자 씨에 대한 사기 명의도용 혐의 접수 완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지수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석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그날 아침 태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나 같이 갈게. 그건 내 몫이기도 해. 됐어. 이젠 나 혼자 서도 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정말 혼자 법원 계단을 오르는데 마음 한구석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호 씨였습니다. 기호 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지수야, 사실은 나도 명자 누나한테 사기당한 피해자야. 나도 그때 5천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명자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최소한 3명 이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나 참고 있었어. 태훈이 때문에. 근데 이젠 아닌 것 같아. 너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 그 말을 들은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던 지수 씨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수 씨가 당한 것만 같았던 싸움에서 지수 씨 편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지수 씨에게는 큰 반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태훈 씨가 다시 한번 조용히 지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변하고 싶어. 늦은 거 알아. 그래도 진짜로 노력해보고 싶어. 그 노력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응원은 할게. 그 대답을 들은 태훈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고 피해자 진술만 5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명자 씨에게 사기, 명의도용, 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지수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태훈 씨가 지수 씨에게 조심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선택할 문제야. 그리고 이틀 뒤 태훈 씨는 모든 경제권을 지수 씨 손으로 돌려놓고 자신의 월급 일부를 고정 자동이체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와의 연락은 끊었고 그가 가진 모든 통장과 금융정보는 지수 씨와 공유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을 때 명자 씨에게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너한텐 정말 미안하단 말도 사치겠지. 나 이제 잡혀가. 근데 너만은 진짜 미안했어. 너 아니었으면 태훈이도 나도 더 늪에 빠졌을 거야. 그 편지를 읽고도 지수 씨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과라는 게 너무 늦으면 그냥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명자 씨는 구속됐고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수 씨는 잃어버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명자 씨를 인생에서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남편 태훈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수 씨가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던 만큼 서먹서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제 둘 다 거짓 없이 서 있으니 말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파란 속에서 지수 씨가 얻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가족이라는 아픔 속에서 다시 얻은 신뢰하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나요?